참여하는 시민, 즐거운 정치, 우리 예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71, 참여하는 시민 즐거운 정치 71쪽에 생각거리가 나오는데, 여기서 총기 소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미국이나 몇몇 다른 나라에서는 총기 소지가 합법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총기를 소지하는 게 불가능한데, 우리나라에서 총기 소지를 허가해도 되는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묻고 싶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 조금 이게, 완, 약간, 일반 시민들한테는 그래도 총기 소지를 허가를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든 게, 최근에 그 칼부림 사건들도 막 있었고, 그런데 칼보다 더 위험한 총이 있으면, 세상이 더 혼잡해질 것 같기도 세상이 더 혼잡해질 것 같았고, 그런데 요즘 그때 칼부림 할 때도 보면 경찰들이 총을 함부로 쓰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안전을 제압해야 하는 그런 직업군들에게는 총기를 좀 잘 쓰게 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연이 얘기해 주세요. 저는 이제 총기 소지에 대해서 반대인 게 일단 이걸로 인해서 뭐 경찰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조금 더 도움이 되겠지만 경찰이 아닌 사람들이 훨씬 저희 나라에 많은 것처럼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선생님 얘기해 주세요. 네, 저도 총기 소지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심지어는 경찰의 총기 사용도 지금처럼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우리가 그런 뭐 무차별 난동이 있어서 많은 희생을 당한 거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지만 그런 일들이 과연 얼마나 빈번하게 벌어지는 건가 아니면 일시적인 건가라는 부분에서 그런 안타까운 사실이 벌어지긴 했지만 사실은 아직은 그래도 우리나라가 그렇게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 않는 그런 나라이고 오히려 그 총기 사용을 경찰들에게 했을 경우에 이른바 경찰들이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총기를 함부로 사용한다거나 그로 인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사고들 이런 것들에 의한 희생이 더 크지 않을까라고 염려가 되어서 도입하는 효과보다 오히려 그로 인한 부작용이 더 클 거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총기 소유는 하지 않는 것, 총기 소지를 경찰도 하지 아니하고 또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에도 총기 아무래도 이렇게 그 폭력 수단이라는 부분들이 자꾸 있게 되면 사용할 가능성들이 커지게 되고 그러면 오히려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인 평화적인 그런 방법으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90쪽에 대물림에 대해서 나오는데, 대물림은 이제 그 한 직업군에 대해서 그 계속 똑같은 집안의 사람들이 그런 직업을 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 대물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저는 대물림은 어쩔 수, 대물림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 자식들은 부모를 보고 많이 배우잖아요. 그래서, 어, 그 부모의 직업에 대해서 친근하고 친숙한 경우가 많을 텐데, 그래서 이 책에서는 막 대물림을, 뭐,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대물림을 하는 것 같은 어투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아빠가 의사면 자식도 그 의사의 생에 대해서 좀 알다 보니까 자식도 의사에 대한 꿈을 꿀 수 있다고, 꿀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서윤이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도 예주님과 같이 이제 일단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가 만약 하는 일에 대해서 되게
많이 보고 배웠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되물림 전에도 일단 의사도 실력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그 옛날부터 보고 배운 사람이 보고 배웠으면 그만큼의 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되물림이 가능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도 예준님과 같이 되물림은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되도록이면 대물림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신분제 사회 속에서는 철저한 대물림이 이루어졌었는데 우리가 신분제를 타파한 이후에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자기가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바뀌는 거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동의하고 그런 사회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가 다시 과거의 어떤 그런 신분제에 준하는 그런 사회로 다시 이렇게 회귀하고 있다는 것들은 분명히 좀 퇴보하는 현상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이제 뭐 자녀도 실력이 있어서 의사가 되는 거에 대해서 그걸 반대하는 건 아니고 다만 그 의사가 되는 그런 과정에서 직간접적인 그런 도움을 받았더라면 그 부분들이 과연 정당한 건가라는 부분들에서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되고, 그래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의사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실력과 능력, 뭐 자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의사가 될 수 없고, 부자 의사 집안에 태어났다고 해서 그 사람은 어, 실력과 능력이 만약에 그 가난한 집안에 태어난 아이보다 못한데도 그 부모 찬스가 플러스 알파가 되어가지고 의사가 될 수 있고, 그러면 그건 분명히 부당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물론 뭐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그러한 조건을 갖추는 거에 대해서 부모의 직업을 그대로 갖게 되는 건 문제 없지 않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들의 범위를 넘어선 부분들까지도 그거를 용인하거나 뭐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여기는 것들은 다른 대안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선생님 말에 동의합니다. 전 여기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대물림과 같은 경우에 대해서 이 책에서 이제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주가 한 얘기 잠깐 하고 그 다음에 서윤 얘기를 하도록 하겠는데 사실 이 책에서 말하는 대물림은 지금 말한 대로 뭐 의사 집안에 의사 나고 변호사 집안에 변호사 난다 이런 거의 문제도 물론 뭐 약간 문제가 있겠지만 사실 여기서는 그걸 문제 삼기보다는 이른바 재벌세습 재벌들이 자기들의 부를 그대로 뭐해? 물려주는,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그런 재벌 세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재벌 세습에 대해서 여기서 지금 91쪽에 어디를 예를 들고 있어? 우산그룹. 두산그룹을 예를 들고 있어. 근데 사실은 두산뿐만 아니라 삼성 같은 경우도 이병철 회장이라는 분이 처음에 삼성을 창업했어. 그다음에 그의 아들 이건희 회장이 그걸 물려받았었어.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건 회장이 돌아가시고 지금은 이재용이라는 또 그의 아들이 뭐야 삼성이라는 그룹을 물려받은 거야. 이런 것들이 이제 이번 재벌이 세습된 건데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삼고 있는 게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삼성하면 삼성가 해가지고 이제 이들의 회사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들의 요즘에 현대적인 회사들은 다 무슨 회사? 주식회사라는 거야, 주식회사. 아, 네. 주식회사의 주인은 누구야? 주식회사의 주인은 사용, 어? 삼성 주식회사의 주인은 누구야? 주주야, 주주. 주주. 음, 주주가 뭘 보고 주주라고 그래? 그 투자자? 주식을 소유한 사람. 네. 음, 그래서 예주도 삼성전자 주인이 될 수 있고 서유도 삼성전자 주인이 될 수 있어. 오늘 기준으로 삼성전자 주식이 쌤이 지금 얼마였더라? 오늘 기준으로 삼성전자 주식이 68,500원이야. 그 예주가 68,500원 있으면 한 주를 살 수 있어. 그러니까 뭐 100만 원 있으면 한 15 정도 살 수 있어. 근데 다만 이제 문제는 주주익이 그렇다고 한 주 사놓고 68,500원 있으면 삼성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삼성의 100만 분의 1 주인이겠지. 어? 음, 삼성전자의 100만 분의 1 주인. 그래서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만큼 이제 주주인데 보통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대주주. 음, 가장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뭐 50%를 넘어서야 그래야 이제 허락을 동의를 얻어서 이렇게 CEO 경영을 하게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이른바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얘기해. 예를 들면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 마이크로소프트를 자기가 창업을 했잖아. 근데 그의 자식에게 그 회사를 물려주지 않다라는 그렇죠. 거야. 근데 그 자식에게는 이제 뭘 물려주는 거야? 주식을 물려주는 거야. 그 소유권을 물려주는 거야. 하지만 그 회사 경영은 가장 그 회사를 경영을 잘할 사람에게 맡기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주인이 경영까지 같이 하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게 아니라 소유와 경영이 일치된 어떤 그런 스타일이. 물론 이것도 이제 이게 꼭 나쁜 거 아니야. 자기가 주주가 내 거니까 내가 더 열심히 일을 하겠다. 뭐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야, 사실은. 그런 점에서 또 이제 소유와 경영이 일치하는 것들이 더 좋은 장점도 분명히 있을 거야. 근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돼서, 그러니까 서윤이는 어떤 회사에 들어가면 처음에 신입사원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그 몇 년 열심히 일해야 대리 되고, 그 다음에 뭐 과장 되고, 뭐 팀장 되고, 부장 되고, 이렇게 승진과도를 밟는 거야. 근데 소윤이가 그렇게 열심히 뭐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주가 소윤이하고 나이 똑같은데, 뭐 그 회사 기획실장으로 딱 오는 거야. 소윤이가 뭐지? 뭐 이랬더니, 나 회장님 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회장님 딸은 그냥 처음부터 그냥 실장님, 남들 뭐 15년, 20년 더 오래 걸려야 갈 수 있는 거를 출발부터를 기획실장으로 출발한다거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 부사장되고 사장되는 걸 너무나 당연히 여기는 어떤 그런 부분이 과연 맞는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 책에서는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런 세습을 막는 그런 방법으로 얘기되는 게 요거야. 뭐, 상속세. 상속세가 뭐야? 그 상속하려면 돈 내야 되는 거. 상속하려면 돈 내는 거. 그래서 이 상속세와 관련해서 논쟁이 있어. 아니, 서윤이 부모님이 뼈 빠지게 일해서 돈 벌어서 내 자식 물려주려고 하는데 왜 내가 돈 벌어서 내 자식한테 내가 돈 물려주겠다는데 왜 그걸 나라에서 세금을 뜯어가냐고. 어? 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뭐해? 반발하는 경우가 있어. 음, 실제로 이른바 중소기업, 이번에도 그 삼성전자 그 이재용 회장이 이건희 회장한테 물려받으면서 세금을 아마 몇 조를 냈을 거야, 아마. 와. 어? 그러니까 몇십 조를 물려받고 그 중에 이제 몇 조를 세금을 낸 거야. 어? 그런데 이제 그 세금 내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나중에 그 주식을 팔아야 돼가지고 경영권을 뺏길 수도 있다. 이게 뭐 하는 거냐? 라고 하면서 상속세를 뭐 해야 된다? 줄여야 된다. 없애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음, 반면에 아니 그건 그 아버지가 잘한 거지. 그 아들이 잘한 게 아니지 않냐. 그 아들이 뭐 했다고 그 돈을 물려받냐. 우리가 그런 걸 보고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 뭐라고 말해? 불로소득. 불로소득. 불로가 뭐야? 불로가. 노동하지 않고? 노동하지 않고 그냥 거저받았다. 네가 그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거저받지 않았냐? 그 거저받은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세금을 뭐 해야 된다? 많이 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로또에 당첨됐어. 로또 그럼 소윤이가 10억짜리 당첨됐어. 그러면 10억을 다 세금 받을까? 내야 되지 아니요? 어? 아니야. 거의 뭐 한 7억 정도밖에 못 받을 거야. 아마. 선생님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30% 정도 아마 세금을 낼 거야. 7억. 왜? 갑자기 너한테 꽁돈 생긴 거란 얘기야. 근데 음, 아마 소윤이가 열심히 뭐 변호사가 돼서 1년 내내 일해서 10억을 벌었어. 그러면 세금을 얼마큼 내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거기도 물론 세금을 내. 근데 어쨌든 음, 그런 것보다 이런 불로소득에 대해서 상속세를 더 많이 물려야 된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상속세는 뭐 80%, 90% 물려야 된다. 100억 와. 받으면 90억 내고 10억만 자기가 갖는 걸로 해야 된다. 그리고 10억 받는 게 어디냐?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예주가 지금 고개를 막 절레절레 흔드네. 어? 음, 예주야 그러면 안 돼? 아니, 아니, 그건 너무한 것 같아. 90%는 좀 너무 그니까요. 그렇잖아요. 과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 세금 걸어서 뭐 하겠다는 거야? 국민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거야. 국민들 복지에 음, 쓰겠다는 거야.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도 뭐야? 그나마 그 음, 공평, 뭐야,
함께 그 경쟁해 볼 만한 그런 여지가 있지 않냐는 얘기야.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100억 받아서 얘가 10억 내고 90억만 받았어. 얘는 그래서 90억으로 출발하고, 어? 다른 가난한 애는 그냥 0으로 출발하고, 그럼 90억에 출발하고 0에 출발하고 게임이 되겠냐고. 그 게임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런 점에서 상속세를 뭐 함으로써 강화함으로써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른바 그 자산의 불평등 이런 것들을 좀 완화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 그런 날도둑놈이 어딨냐? 국가가 이게 도둑놈이들이냐? 이렇게 부모가 자식에게 돈 물려주려는 건 너무나 뭐해? 자연스러운 어떤 그런 인륜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문제 삼으면 안 된다라고 또 이렇게 주장하는 그 부분에서 이제 논쟁이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해결할 건가라는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직업의 대물림. 그래서 오늘인가 그 저기가 나왔어. 그 뭐야 뉴스 보도인가 나왔는데 미국에 우리나라는 수능 시험 보고 미국에는 SAT라는 시험을 보거든. 대학 가려면. 그 SAT 시험을 보는데 미국의 그 0.1% 부자들이 고득점을 얻을 확률은 뭐 20%인가 30%가 넘는다는 거야. 음, 0.1%의 부자의 자녀들은. 근데 가난한 자녀들 뭐 한 30% 밑에 가난한 자녀들 한 30% 가난한 자녀들 그간 소득 그 기준을 봤을 때 하위 30%는 그 네. 높은 고득점을 얻을 가능성이 1, 2%밖에 안 된다는 거 쉽게 말하면. 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왜 그럼 부자들 자녀들은 뭐 많은 수가 고득점을 얻는데 가난한 집 아이들은 대부분이 뭐야? 왜 고득점을 못 얻느냐? 그게 이제 선생님이 어렸을 때만 해도 가난한 집 아이들 공부 잘한다고 했어 오히려. 가난하니까 이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시험 공부 잘해서 뭐 성공한다고 했어. 선생님들 친구들 보면 진짜 가난한 집 애들이 많아. 근데 자기 부모는 가난했었는데 자기가 성공해서 어느 정도 그 집안을 이렇게 세운 그런 스토리가 선생님이나 선생님이 또 있을 때는 많았다는 얘기야. 그리고 오히려 부잣집이었는데 집이 이제 부잣집이다니까 맨날 뭐 한 거야. 오냐 오냐 하고 놀고 뭐 이렇게 그렇게 가지고 오히려 집안 말아먹고 그 우리 선생님 또래는 역전된 경우가 많아. 오히려 어렸을 때는 그 집안이 더 부자였는데 걔는 오늘날 경제력만 놓고 보면 그냥 그저 그렇게 살고 오히려 가난한 집안이었는데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걔가 오히려 집안을 읽고가지고 또 잘 사는 그런 경우도 그 역전되는 경우가 꽤 많았다고.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거의 없다라는 거야. 그 이유들이 요즘 그 부모들은 일단 자녀 교육에 올인한다는 거야. 엄청나게 많은 돈을 쏟아 부어가지고 그 자녀를 어떻게든 이렇게 교육을 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이른바 가난한 집 아이 같은 경우는 집에서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그 아이 교육에 쓸 돈이 없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일단 기본적으로 격차가 벌어지고 거기다 플러스 우리가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엄마 아빠 찬스.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아예 그것도 없애버렸어. 무슨 봉사활동 점수로 뭘 가고, 그다음에 무슨 뭐, 예전에 무슨 연구 무슨 뭐 써가지고, 그거 뭐 얻어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뭐야, 가고, 이런 대학 가고 이런 게 있었거든. 그걸 점수화 해가지고. 근데 엄마 아빠가 대학 교수님이고 뭐 변호사고 막 이러면 아이 그런 인턴이나 뭐 이런 거 체험이나 연구 보고 쓰는 거를 도와주거나 돈 주고 해주거나 아니면 소개도 막 쉽게 시켜주는 거야. 서울대 무슨 박사님한테 부탁해가지고 무슨 자기 친구니까 부탁했고 야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에 논문 쓰는데 너 같이 해갖고 학위 이름 좀 올려줘. 그러면 이제 품앗이야. 내가 그럼 네 아들 뭐 해줄게. 그러면 이제 그 애들은 고등학생인데 무슨 박사 논문이나 뭐 학회지에 그애 같이 연구해갖고 이름 올려가지고 성과 낸 것처럼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대학 가더란 얘기야. 근데 가난한 집에는 그런 뭐가 없다는 거야. 하여튼. 뭐 갑자기 가고 어느 박사님한테 가서 저 해주세요라고 하면 안 되잖아 그게. 결국 다 아는 사람이 있어야 뭐 이렇게 된다는 거야. 예주 아까 뭐 밴드를 한다고 했는데 예주 부모님이 무슨 뭐 되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야. 그럼 뭐 SM이나 뭐 그 JYP 뭐 이런 저기 한테 친구고 막 이러면은 우리 애 한번 좀 봐줘. 그 오디션 같은 거 안 보고 그냥 뭐해? 데뷔시켜줘.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야. 과거에는.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소윤이는 그냥 처음부터 막 자기가 맨날 춤추고 노래하고 막 근데 맨날 오디션 보는데 맨날
자기가 실력 있는데 오늘 갑자기 예주가 탁 나오고 그냥 이렇게 먼저 데뷔해버리고 그럼 계속 밀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공정하냐라는 부분들에서 이 책에서는 이제 뭐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란 얘기야.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럼 도대체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러면서 이제 그 나왔던 유명한 말, 어? 부모를 잘 만난 것도 뭐다? 그것도 실력이라는 거야. 자기 실력이라는 거지. 그러네. 이 부모, 내가 이 부모 밑에 태어난 것도 자기 어떤 그런 실력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또 볼 수가 있는데, 과연 그게 맞는 말인 건가?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어. 소윤이나 예주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만 해도 이미, 뭐 70%는 먹고 들어간 거다. 그 소윤이 예주가 아무리 대한민국에 태어나지 않고, 너네가 저기 아프가니스탄에 태어났다. 어? 그 지금 현재 아프가니스탄에 거의 뭐 그 정치나 뭐 이런 상황에서 여성들이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산단 말이야. 어? 그 상황에서 과연 서윤이나 예주가 얼마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냐라는 얘기. 그런 그 부분들에 있어서 손흥민이 지금 태어났으니까 손흥민이지. 손흥민이 만약에 조선시대 때 태어났다. 그럼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조선시대 때 공 잘 차봤자 뭐 하냐고. 아니면 우리나라 6.25전쟁 때 공 잘 차봤자 뭐 하냐고. 지금 이렇게 손흥민 그 프로 축구나 이런 것들이 뭐에 활성화돼 있는 시대에 태어났으니까 손흥민이 축구 잘하는 걸 가지고서 큰 성과를 얻는 거지. 그런 점에서 이제 타고난 그런 운이라는 것도 있지 않냐. 타고난 어떤 그런 재능이나 이런 것도 있지 않냐. 그럼 그것들 중에 뭐도 있다는 거야? 집안도 있지 않냐.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지. 그런 점에서 과연 우리는 요 것들을 어떻게 볼 것인 건가라는 부분들. 그래서 여기 95쪽에 그거 잠깐 확인하고 다음 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으로 사고 팔아서 안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미국의 현대철학자 와일저에 따르면 소연이 책 있어? 없어요. 어? 저 없어요. 책 없어. 예주가 읽어주겠습니다. 돈으로 사고 팔아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미국의 현대 철학자 왈저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 정치 권력과 영향력, 형법적 정의, 언론, 재판, 종교, 집회, 자유, 결혼, 생식, 출산권, 정치적 공동체에서의 탈퇴의 자유, 군 복무와 배심원의 의무 면제, 정치적 공직, 경찰의 보호와 초중등 교육, 자포자기적인 절망적 소원, 최저임금 8시간 근무제, 건강과 안전기재 포기 등 삶과 명예, 신의 은총, 사랑과 우정, 살인정부, 작물취득, 마약 등이 이런 여기에 것들은 돈으로 거래하는 것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때, 소연이 들어보니까. 근데 이 중에서 돈으로 사고 팔고 돈이면 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 아니면, 이런 것도 우리 사회가 돈으로 안 되는 것 같아? 어, 근데 막 이게 도덕에서 배웠을 때는 응, 아직까지도 일어난다고 뭐라 했던 것 같아요. 예주는. 저도 몇몇은 아직까지 네.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람의 신체, 불법이긴 해. 장기는 우리가 기증 해가지고 하는 거지. 순서대로 하는 거지. 불법이야. 근데 음,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돈 있는 사람들은 중국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장기식 받는 거. 우리나라에서 너무 그 순서가 오래 기다려야 되니까, 우리나라에서 안 되니까 중국 가고 돈 주고서 장기 사가지고, 뭐 심장 뭐 받고 끼고, 간 받고 끼고, 간 이식 수술 받고, 이런 그 일들이 불법이지만 어쨌든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정치 권력과 영향력? 이거는 분명하게, 공공연하게, 재벌들이나 부자들이 정치 자금 기부하고,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영향력을 끼친다는 얘기예요. 형법적 정의? 우리가 이른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 혹시 들어봤어?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전, 돈이 있으면 좀 죄가 없고, 무전, 돈이 없는 사람들은 뭐해? 죄가 있고. 저희가 뭐 몇백억 사기치는 사람들이 뭐, 뭐 6개월도 안 돼갖고 형집행 정지에 풀려나. 근데 뭐 몇백만 원 훔쳤다고 그 사람들은 감옥 2년, 3년을 지내.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는 건가? 좋은 변호사 사가지고, 그 변호사 이용해가지고, 그런 판결을 뒤엎어버리는 그런 일들. 언론, 재판, 종교, 집회의 자유, 뭐, 결혼, 생식, 출산권. 특히 요즘에 출산권과 관련되어서, 물론 뭐 이렇게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요즘 애 키우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아이 낳는 걸 포기해 버리잖아. 이게 돈으로 사고 팔면 안 된다고 하는 거지만 어쨌든 돈의 영향을 받는 게 현실인 거라는 거지. 어?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여기 보면 상과 명예 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살인 청부, 작물 취득, 마약 물론 이거 다 범죄라서 법적으로는 안 되게 돼 있어. 근데 이런 일들이 돈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특히 우리나라가 막 금권, 돈의 권력이 아주 강한 그런 나라가 돼버린 어떤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런 그 문제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렇게 되는 게 너무나 어쩔 수 없는 어떤 그런 일인 건가? 아니면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되는 것들을 뭐 해야 되는 건가? 막고 바꿔야 되는 건가? 바꾼다면 어떻게 바꿔야 되는 건가? 그런 고민과 주장을 담고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지, 이 책 같은 경우. 자, 그 다음에 아까 또 예주가 문제 제기했던 것들이 홍기 규제와 관련된데 여기에는 이제 뭐와 뭐가 권리와 의무가 음, 충돌하는 그런 지점이라는 거예요. 어? 우리가 권리 아니 내가 내 돈 주고 내가 총 사겠다는데 내가 내 목숨 내 안전 내가 지키겠다는데 왜 네가 왜 나라가 상관이냐 왜 나라가 신경 쓰느냐 라는 부분에서 이러한 권리라는 어떤 그런 측면들 하지만 우리 사회가 곳곳에서 뭐 이렇게 안전한 어떤 그런 뭐 그것도 권리이겠지 그리고 권리이기도 하고 국가가 지낸 어떤 그런 법률을 지켜야 될 어떤 그런 의무이기도 하는데 이 총기 관련되어서 선생님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 미국은 도대체 왜 총기의 자유를 주는가? 총기 자유가 있는가? 라는 부분에서 역사적 배경이 가장 커다랗게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애당초 강력한 그 중앙 국가였어. 우리나라는 늘 왕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왕 밑에 그런 신하나 군사나 뭐 이런 그 조직이 있었다는 얘기야. 그걸 통해서 백성들을 이렇게 통제하고 그런 사회였다는 얘기야. 근데 미국이라는 사회는 미국이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졌어? 처음에. 그 유럽인들이 그렇지. 유럽인들이 이주, 네, 이주해서 뭐 이게 좋게 말해서 이주지. 원래 미국에 살던 원주민들, 우리가 보통 인디언이라 부르는 원주민들을 내쫓은 거 아니야. 음, 원주민들과 싸워서 자기들이 차지한 거 아니야. 근데 이들이 그 당시에 조직적이지 않았다는 거야. 국가가 처음부터 세워진 거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국가가 먼저 있는 게 아니라 개개인들이 그냥 가가지고 여기 내 땅 하고 자기가 그냥 뭐해? 그 땅에서 살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내 땅은 누가 지켜야 된다? 내가 내가 지켜야 된다. 내 가족, 내 생명은 내가 지켜야 된다. 라고 해서 이른바 자기 방어권이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총기를 소지하는 게 너무나 뭐한 거야? 당연한 거야. 자기 생명, 자기 목숨은 자기가 지켜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총기를 소지하면 안 되고 총기를 규제하는 게 우리는 애당초 뭐라고? 경찰 조직이 있었다는 거야. 군대 조직이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각 개개인이 자기 목숨을 나 스스로 지킬 필요가 없는 거야. 이해가 가? 그런 점에서 이제 이런 역사적 배경 자체가 달랐던 거야. 자기 방어권, 총기 소지를 중요시 여긴 거야. 그러면서 미국은 우리나라는 중앙 집권형 국가야. 대통령 중심제 국가야. 어? 대통령이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어. 근데 미국은 우리처럼 중앙 집권형 국가가 아니라 무슨 국가라고 보냐면 연방제 국가인 거 알아? 네, 미국이 그 USA라고 하는데 미국은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뭐 해가지고 유니언 연합이 연합. 각 주들이 사실은 주마다 법이 따로 있어. 그리고 미국 전체가 공통으로 하는 어떤 그런 법이 있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A라는 주에서는 마약이 합법이야. 마리아나 뭐 이거 피고 이게 합법이야. 근데 B라는 주에 가면 그게 뭐야? 불법이야. 이런 식으로 그 주마다 법이 뭐하다는 거야. 달라요. 달라. 우리나라는 어때? 우리나라는 대전에서 합법인데 뭐 서울 가면 불법 이런 게 있어?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나라는 단일한 구조라는 얘기야.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왜? 처음부터 주들이 원래는 각자 따로따로 살았던 거야. 쉽게 말하면. 근데 이 주들이 뭐 영국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자기들이 독립하기 위해서 우리 잠시 뭐 하자? 손을 잡자. 우리 팀 먹자. 팀 먹자.
그 예주하고 소연이가 팀 먹고 야, 이 선배를 물리치자 하면서 팀을 먹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뭐는 아니라는 거야. 하나는 아니라는 거야. 음, 완전한 하나는 아니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중앙 권력이 만약에 뭐 하게 되면 막강한 힘을 갖게 되면 그러면 이 중앙 권력이 언제 나를 뭐야 노예로 삼을지 모른다. 나를 무릎 꿇힐 수 있다. 그러니까 주마다 그 군대가 따로 있는 거야. 쉽게 말하면 주 방위군이 따로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주의 권익을 뭐 하면 안 된다? 해치면 안 된다. 그래서 예주하고 소연이가 그 부분적으로 협력할 건 협력하지만 모든 걸 다 같이 하기 싫다는 거야. 그러니까 각자 만약에 근데 예주 서현이가 뭐 이렇게 해갖고 서현이가 대통령을 먹었어. 근데 모든 걸 다 하자고 했을 경우에 서현이가 예주를 그냥 완전히 쫄딱으로 만들어 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그럴 때 예주가 뭐해? 그러지 마 하고 저항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무기가 있어. 무기.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미국 사람들은 깔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우리로서. 아까 말했던 우리는 애당초 그 각 개개인이 자기를 지키거나 독립적이거나 이래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왜 총기 소지가 그렇게 수많은 문제를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총기 소지가 허용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두 번째로 뭐 총기협회의 이권, 총기협회 아니면 총기 판매상들, 총 파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총기를 다 뭐 해버리면 금지해버리면 자기 사업이 날아가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른바 막강한 로비를 통해서 정치인들에게 이런 총기 그 뭐야 금지를 하는 법을 만들지 못하도록 막강한 로비를 하기 때문에 그 로비가 통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미국 사회에 이런 총기 사고가 빈발하고 총기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에서도 한쪽에서는 총기를 규제하자는 그런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줄기차게 요구를 하고 있어. 하지만 아직도 미국 의회에서 그것들이 통과가 되고 있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미국의 어떤 그런 상황들이라는 거지. 그런 점에서 이제 이런 총기나 이런 것들도 개인의 자유로 봐야 할 것인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얘기지. 다음, 소윤이. 선생님 마이크. 저는 이제 하나밖에 없는데 이제 책에서 인간의 기본권이 평등, 자유, 참자 이렇게 세 가지라 했잖아요. 그럼 거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자유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일단 무언가를 할 때, 어, 평, 자유가 만약 없다면 무언가를 할 때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뭔가 일단 좀 뭔가 북한처럼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예준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음, 평등권이랑 자유권 중에서 조금 고민되는데, 어, 저도 자유권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 게, 어, 만약에 평등권이 없어서 신분제 사회가 이루어졌고 내가 하급, 그, 밑, 별로 어, 내가 낮은 지위라고 해도, 음, 어쨌든 저는 신분제 사회가 있어도 자유가 없어지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자유권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다음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네, 뭐 자유와 평등 중에 어떤 이제 가치를 더 중요시 여길 건가라는 부분들이 사실은 사회적인 논쟁으로 뭐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자유라는 부분에서 그것들이 누구의 자유인 건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자유가 보장되는 건가? 평등하게 보장된다면 그렇다면 그것들이 평등이 저절로 실현되는 것 아닌가 싶기 때문에 뭐 자유해야 된다는데 다만 그 자유가 이른바 일부의 자유.
여성은 문제가 있다. 뭐 가난한 사람의 자유, 여자의 자유, 뭐 이런 소수자의 자유, 이런 사람들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는 그런 사회여야 하고 그렇게 된다면 평등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도 역시 자유가 중요시 된다 하는데 다만 제가 생각하는 자유는 한 일부의 자유가 아닌 모두의 자유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권리와 의무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72쪽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 학교 사회교과서에도 열심히 배울 내용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헌법에 이제, 헌법에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게 이제 헌법이에요. 가장 그 상위법이 헌법이지. 그 국가와 국민의 그 관계라는 건 결국은 어떤 권리를 보장할 거냐, 또 어떤 의무를 지울 것이냐,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핵심인 거기 때문에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잘 이해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72쪽 여기 밑에 시민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몇 가지 필연적 법칙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책에는 시민의 의무가 나왔는데 예주 천천히 한번 얘기해 볼까? 시민의 의무 뭐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환경 보전의 의무, 재산권 행사와 공공복리의 의무, 준법의 의무. 자, 여기가 이제 우리가 국민이면 누구나 그 사회 구성에 지켜야 될 의무, 납세 의무 뭐야? 세금 내는 거. 세금 내라는 거야. 국가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돈을 자기의 능력, 보통은 이제 능력에 따라서 이제 뭐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 소득이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납세금을 갖고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빵, 국방 의무는 뭐야? 군대에 가는 거. 군대 네. 나라를 지켜야 된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국방의 의무에서 이 국방의 의무를 둘러싸고 이제 남녀 간의 어떤 그 논쟁이 있지. 특히 뭐 요즘에 이제 이른바 저출생 때문에 특히 이제 요즘에 군대에 갈 자원이 부족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커다랗게 두 가지가 나오고 있어. 하나는 그 기계화 로봇화 현대화 시켜가지고 옛날에 군대가 뭐 60만 군대, 50만 군대였었는데 이제 그 군인 수를 뭐 하자? 줄이자. 어? 그리고 대신 로봇이나 뭐 이런 것들 최첨단 무기로 이렇게 전환하자. 그렇게 하자는 쪽이 하나가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군인 수가 너무 부족하니 그러니 누구도 여성들도 군대에 가게 하자라는 그런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는 거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국방의 의무를 어떻게 지게 할 건가라는 부분이 있고 또 이 부분에서 또 다른 논의도 있어.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징집제야, 징집제. 근데 징집제와 맞서는 게 모병제라는 게 있어. 자, 징집제는 뭐야? 무조건 가는 거. 그렇지, 무조건 가요, 무조건. 국민이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나이가 되면 너 신체 건강하면 너 와서 군대 가라는 거야. 모병제는 원하는 사람만. 모집하는 거야, 모집. 모집해갖고 원하는 사람 하자는 거야. 자, 그런데 모병제 하면 도대체 누가 군대를 가려고 하겠냐? 어? 아무도 안 가려고 할 거다. 그러니 뭐 해야 된다? 징집제로 당연히 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해. 근데 모병제를 하자는 사람들은 모병해도 뭐 한다? 군대 갈 사람 간다. 어떻게 하면 군대 갈까? 월급을 많이 주면. 월급 많이 주면, 대우 잘해주면, 혜택을 많이 주면, 그러면, 군대가 또 체질에 맞고 이런 사람들이 군대 갈 거다. 그래서 모병제로 우리 사회가 뭐 해야 된다? 전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 근데 이제 모병제로 전환하려면 한마디로 돈이 많이 필요하겠지. 그 사람도 월급을 많이 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 사회는 지금 징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을 사실 어떻게 보면 준비하고 있는 어떤 그런 단계. 그동안은 징집제 군대에 가도 군인들한테 월급을 뭐 몇만 원밖에 안 줬어. 그냥 월급 주는 것도 아니었어, 사실은. 심지어는 월급 받아도 부모님이 돈을 더 보내줘야 됐어, 군대 가면. 응? PX 가서 뭐라 사먹고 막 이러려면.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이른바 병장 월급을 뭐 한 달에 뭐 100만 원 이상 뭐 이렇게 가지고 200만 원, 이렇게 최저임금 이상은 주게 만들자라고 얘기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이제 요걸 징집제가 아닌 모병제로 가기 위한 어떤 그런 중간 단계를 밟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어쨌든 모병제가 됐던 징집제가 됐던 특히 이제 모병제는 더 많은 세금을 필요로 하는데 자기가 나라를 위해서 세금을 더 많이 낸다. 그럼 그것도 어쩌면 이제 국방의 의무를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수행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는 거지. 교육의 의무라는 건 무슨 말이야? 초중까지 그- 학교에 필수적으로 가야 돼. 그렇지.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의무 교육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는 이른바 퇴학이라는 게 있어. 학교에서 쫓아낼 수 있어. 근데 초등학교, 중학교는 퇴학을 시킬 수가 없어. 의무 교육인데. 어? 자퇴란 것도 없고. 여러분 학교 안 가면은 통지서가 날라와. 무슨 사유가 있는지. 그래서 뭐 아프다던가 뭐 해외로 뭐 갔다던가 이러한 확인되는 어떤 그런 거 없이 만약에 학교를 안 보낸다. 그러면 그 부모가 뭐 벌금을 문다던가 그런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교육의 의무라고 하는 부분들이 왜 이렇게 교육을 시키려고 하느냐. 이 국가가 굴러가기 위해서 인적 자원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리고 그 나라 국민이면 최소한의 소양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런 점에서 이제 이 나라 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정도의 교육은 받아야 된다라는 것들이 이른바 교육의 의무입니다. 그다음 뭐 별로. 근로 뭐라는 얘기야? 열심히 일하라는 거야. 근데 이제 이 근로의 의무가 좀 이렇게 다른 곳과 국방의 의무는 국방을 안 해야 될 사람이 안 하면 가다 감옥에 가둔단 말이야. 납세 의무 세금 내야 될 사람이 안 내면 나라에서 뭐야? 그 사람 물건 그 압류해가지고 강제로 이렇게 팔아갖고 세금 건단 말이야. 근데 근로의 의무 같은 경우는 좀 이상해. 그 사람이 뭐 실업자라고 해서 아니면 백수라고 해갖고 잡아다가 벌 주거나 되지 않아. 근데 어쨌든 자기가 이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 어떠한 근로를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그런 생각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환경 보존의 의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그런 지역의 환경을 잘 가꾸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야. 환경을 더럽히면 안 된다는 거지. 재산권 행사가 공공복리라고 돼 있는데 공공복리가 뭐야? 공공을 위해. 그렇지. 자기 혼자만의 어떤 그런 분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자기가 애써야 되는 어떤 그런 의무를 갖고 있다는 거고. 뭐 준법의 말 그대로 이제 법을 잘 지켜야 되는 어떤 그러한 의무. 이런 의무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의무하면 두 가지를 제일 많이 얘기해. 납세와 국방의 의무를 가장 많이 얘기를 하고 다른 것들은 사실은 이제 뭐야 우리 실생활에서 의무를 이렇게 그 충돌되는 어떤 그런 것들은 거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의무인데 반해서 이제 권리. 권리라는 음, 부분들이 쭉 나오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쌤이 치질 못할 것 같고 천천히 그냥 예주 읽어주겠습니다. 법 앞, 법 앞에 평등하고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과 권리와 의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인 평등권, 신체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 등을 누릴 권리인 자유권, 직간접으로 국정에 참가할 수 있는 정치적 자유권인 참정권, 교육의 권리, 근로의 권리, 노동자의 단결권,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와 같은 사회권, 행복추구권, 청원권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갖춰야 될 권리 중에 이런 여러 권리가 있다는 거죠. 이제 여기서 책에서 이제 평등권이 제일 많이 나왔는데 법 앞에 평등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과 권위에 차별받지 않을 권리인 그런 우리 평등권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즉, 뭐 예주도 뭐 100만 훔치고 서해도 100만 훔쳤다. 근데 뭐 예주는 뭐 징역을 1년 가는데 서윤이는 뭐 이렇게 무죄를 판결 내리더라. 왜 그래 했더니 서윤이는 이쁘게 생기고 예주는 이쁘게 안 생겼으니까 뭐 저기 한다. 이렇게 뭐 외모를 갖고 차별한다던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야. 같은 범죄를 저질렀으면 같은 형벌을 내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한 법 앞에서 우리가 모두가 다 평등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게 이제 평등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종교를 이유로, 성별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어쨌든 헌법적 권리로서 평등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현실에서는 이런 것들이 차별적인 어떤 그런 요소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과 관련되어서 지속적인 어떤 그런 투쟁을 통해서 평등권을 이렇게 확대시켜 나가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아까 여러분들이 말했던 자유권, 그 신체의 자유라는 부분들에서 과거에는 이 신체의 자유도 함부로 국가가 억압했어. 막 그냥 뭐 구속영장 이런 거 없이 막 잡아다 가두고, 막 그랬었다는 얘기, 과거에. 막 그 지나가는데 경찰이 가방 뒤지고 소지품 검사하고 막 그랬다는 거야. 근데 그러한 사생활 보호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유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함부로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뭐 술 먹다가 무슨 뭐 대통령 욕했다고 잡혀가고 막 그랬어. 자기 언론의 자유, 뭐 출판의 자유, 양심의 자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런 점에서 이제 이 자유권이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사실은 이렇게 폭넓은 그런 부분들의 영역으로서 자유권이 있는데 아까도 선생님 잠깐 얘기했는데 이게 우리 요즘에 이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뭐 이러면서 자유를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우리가 보통 우리가 사는 사회는 자유를 중요시 여기는 사회고 북한 같은 그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는 평등을 중요시 여기는 사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건 잘못된 프레임이야. 잘못된 프레임이야.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자유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그 누구의 자유야 라는 부분들이 중요한 거라는 거야.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그냥 무차별적인 어떤 그런 자유가 아니라는 거야. 내 자유가 남의 자유를 뭐 한다라면 침범한다라면 그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야. 그런 점에서 이제 모두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어야 되고 그 부분에서 이제 어떤 합의라던가 조정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정권은 뭐가 참정권이야? 그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은 커다랗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서윤이가 대통령에 나설 수 있는 권리야. 서윤이가 지금은 안 되고 서윤이가 나중에 이제 나이 40살을 먹으면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25살 그대로인 거 아니면 낮췄나 모르겠는데 25세 이상이면 국회의원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이라고 그래.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유. 참정권.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말하는 아까 투표할 수 있는 내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투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권리 이런 참정권이 국민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권리인 것도 볼 수가 있고 옛날에 이게 20세 이상이었다가 그 다음에 19세로 낮춰졌다가 지금 18세로 낮춰졌어. 여러분들 같은 지금 15세, 16세 이런 사람들한테는 참정권이 보장되지 않아. 그래서 요즘에 그런 움직임도 있어. 아니 특히 교육감 같은 걸 뽑는 거는 우리 학생의 삶에 직접적인 그 관련을 갖고 있는데 왜 교육감을 뽑는데 학생들한테는 투표권을 안 주고 학교도 안 다니는 그런 그 사람들한테만 투표권을 주느냐 부당하다. 그런 점에서 이제 참정권을 학생에게 주라라는 어떤 그런 캠페인. 또 참정권을 넘어서 어쨌든 학생도 이 사회의 구성원이니 참정권을 줘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애들이 뭘 알아. 또 학교가 정치적으로 뭐 이렇게 혼란스러워지면 안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논리를 들어가지고 아직까지는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교육권은 아까 교육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교육의 뭐야? 권리. 권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예주가 어디 무인도로 가서 이사 간 다음에 나 교육받을 권리 있어요. 학교 세요. 선생님 보내주세요 하면 선생님 보내줘야 돼. 아니면 최소한 무슨 원격 수업을 할 수 있던 무슨 그런 장치를 마련해줘야 돼. 왜? 예주가 그런 뭘 갖고 있기 때문에?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교육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권을 여러분이 실감할 수 있는 게 여러분이 미국에 간다. 그럼 미국 애들은 초등학교, 중학교는 그 뭐야 학비 내지 않고 다닌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이 미국 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학비 내고 다녀야 된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왜? 그 나라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물론 이제 국제 협약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뭐 받지 않기로 하자 뭐 이런 그 조약이 돼 있으면 다른 나라에 가서도 그냥 뭐야 돈 안 내고 다닐 수도 있기도 해.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유들은 그리고 공교육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어떤 이유들은 교육받을 수 있는 어떤 권리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근로의 권리. 아까 근로의 의무 얘기했는데 근로의 권리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이건 상당히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뭐, 여러분 피부로 못 느끼지만 이 근로의 권리가 너무너무 중요해. 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일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우리나라에 와서 이른바 노동 비자를 받아야지만 그 일을 할 수 있어. 그 비자를 못 받으면 일을 못 해.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소연이가 나중에 미국에 유학 갔어. 유학 비자 받아고 유학 갔는데 소연이가 학비를 좀 마련하기 위해서 용돈 벌려고 소연이가 뭐 일을 했어. 근데 그게 발각되면 소연이 추방당해. 왜? 너는 학생 비자 공부하러 왔는데 너 왜 일을 하냐? 일해서 돈 버냐?
그 너가 일하려면 너 다른 노동비자를 너 따로 받아야 된다는 거야. 물론 이제 뭐 그냥 뭐 소소한 어떤 그런 정도가 허용해주는 어떤 그런 범위를 갖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일해서 돈 버는 게 아무런 터치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근데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일해서 돈 벌려면 뭐라는 거야? 허락을 미리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근로의 권리를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그 다음에 요쪽에 이제 아까 각종 여러 가지 이제 사회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노동 3권이라고 그러지. 단결, 서로 힘을 뭉칠 그런 권리가 있어. 그래서 또 조합을 결성할 수 있어. 그래서 단체 협약, 단체 교섭, 사용자와 권리에 대해서 이렇게 교섭할 권리가 있어. 그 다음에 단체 행동. 근데 협의가 잘 안 돼. 그럼 파업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권리가 있어. 그 노동자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권리, 이런 권리를 보고 우리가 사회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각각이 우리가 이제 이른바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행복 추구권에 따라 가지고 이제 뭐, 우리 집에 갑자기 앞에 막 큰 건물이 들어서 가지고, 우리 집 그 해가 막 안 들어와. 안 비쳐. 그럼 내 행복 추구권을 뭐 하는 거야? 그 사람이 방해한 거야. 그럼 그 점에서 이제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네가 침해했으니 그거에 대해서 배상을 해라.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런 원리들이 다 이 행복 추구권에서 나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청원권은 뭐가 청원권이야? 그러면 청원이 뭐야? 청원이. 소윤아. 소윤아, 청원이 뭐야? 그 부탁하는 거? 그렇지, 이렇게. 부탁하는 거. 네. 국가에 대해서 요구하는 거. 뭐,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라고 청원할 권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주가 뭐, 일본에 가, 일본 너희들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네가 일본어, 법원에다가 뭐, 국회에다가 뭘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거야. 애당 또 일본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정부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지자체를 대상으로 너가 불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거에 대해서 이걸 이렇게 해달라. 뭐 하라고 너가 뭐 할 수 있는, 요구할 수 있는, 물론 이게 법적 절차에 따라서 뭐 몇 명 이상이 모여서 어떤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겠지만 애당초 외국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권리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근데 우리가 우리나라 국가 국민이기 때문에 그런 청원권이 존재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리와 의무 사이에 필연적인 법칙 해가지고 여기 73쪽에 두 번째 문단입니다. 그거 예주가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항목보다 권리 항목이 훨씬 더 많다. 둘째, 의무 항목보다 권리 항목이 더 많이 증가한다. 예컨대 국가와 사회가 발전하면 사회권과 같은 형태가 새로 등장할 뿐만 아니라 행복 추구권이 훨씬 더 구체화된다. 셋째, 의무의 강도가 줄어드는 데 비해 권리는 훨씬 더 강화된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병역 복무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었듯이 또 노인과 여성과 아동과 관련된 묵시가 증가했듯이 말이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뭐가 먼저냐. 근데 과거에는 우리 사회가 국가에 대한 의무가 먼저였어. 그래서 국민들이 그걸 요구했어. 국가에 대한 의무. 즉, 그래서 우리 그런 말을 많이 했어. 국가가 널 위해 뭘 해주기 생각하기 전에 국민이 네가 국가를 위해 뭘 할 건지를 먼저 뭐 해라? 생각해라. 그리고 국가가 널 위해 뭘 해줄 건지 생각하기 전에 즉 권리를 주장하지 말고 네가 먼저 국가를 위해 뭘 할지 생각해라. 의무를 생각해라. 이런 교육을 받으면 선생님이 잘했었어. 어? 국가주의 교육. 국가가 우선이다. 국가를 위해서는 내가 개인은 희생돼도 된다. 이런 식이었어. 그래서 국가를 위해 내 목숨 바쳐야 된다. 이러면 잘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요즘 우리가 이제 이른바 민주사회에 들어서 국민이 아니라 우리는 시민이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그런 지점들이, 이거는 국가라는 것들이 생겨난 이유가 누굴 위해 존재한다는 거야? 각각의 개개인, 시민들의 권리, 행복 추구권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 시민들, 개개인들을 위해서 국가가 존재한다는 거야. 그러니 뭐가 우선이라는 거야? 권리가 우선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권리를 잘 보존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야? 의무도 필요하다는 거야. 이 책의 주장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논쟁이 있는 거지, 논쟁이. 근데 어쨌든 과거의 흐름은 의무를 더 중요시하고 의무가 더 우선이었다는 얘기. 근데 현재는 바로 권리가 더 우선이고 바로 이렇게 그런 국민의 어떤 그런 권리를 찾기 위해서 그동안 계속 뭐 해온 거야? 싸워온 거야.
이런 민주화 운동의 역사라는 거, 민주화의 역사라는 것도 결국은 국민들이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계속 싸워온 어떤 그런 역사인 거고, 이 책에서는 그렇게 싸워왔는데 사람들이 정치에 무관심해짐으로써 정치에 잘 참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오히려 아까 뭐 이렇게 세습되고 뭐 이렇게 퇴행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냐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제시하고 있는 대안이 바로 226쪽에 뭐가 되라는 거야? 어려운 낯선 용어 하나 나오는데 226쪽, 227쪽, 어? 팁이죠. 그렇지, 키비처가 되라는 거야. 거기 227쪽에 오른쪽에 그 뭐야, 용어 설명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주가. 키비처는 미국의 철학자 와이저가 고안한 개념이다. 키비처는 사전 영역에만 머물러 있는 비시민과 저녁 시간의 대부분을 사회에 빼앗기는 사회주의적 열성 시민의 중간자에 해당한다. 대의제 민주주의는 수동적이고 무관심한 시민을 양산해낸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라는 완전한 공화주의적 시민이 되기를 강요할 수도 없다. 키비처는 이 양자의 중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키비처라는 새로운 개념을 등장시키는데, 정치인들이 알아서 하라고 그래. 나 정치 그 얘기만 해도 신물나. 나 내 먹고 사는 것도 바빠 죽겠어. 투표도 안 하고, 정치에 관심도 없고, 몰라. 이런 정치 무관심증이 되어서는 오히려 그러한 정치인들이 지들 멋대로 하고 이 사회가 안 좋아질 거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자기 생업 놔두고 맨날 GF하고 시위원장 나가고 이러고 또 살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게 이상적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당장 뭐 공부도 해야 되고 당장 직업도 있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그러니 뭐야, 타고온 날 정치에 관심 갖고 쫓아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한 거는 그 사이, 키비처, 중간 정도에서 전 너무 열심히 뛰어다닐 수도 없지만 그래도 뭐야, 그 문제가 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투표도 하고 자기 목소리도 내고 그 자기 삶에서 일부분은 정치에 관심을 갖는 어떤 그런 사람이 되든다 해서 이른바 키비처가 되든다라고 이 책의 저자는 그것들을 대안으로서 주장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예주에게 정치란, 소윤이에게 정치란, 법, 법, 소윤이 나라, 너에게 정치란 뭐야? 어떤 의미야, 너에게? 어, 정치가들, 정치는 너의 뭐 인상이라던가 느낌이라던가 아니면 참여도라던가 관심이라던가 봤을 때, 정치요? 음, 나라, 나라에 필요한 거. 나라에 필요한 것, 네, 라고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데 너한테는, 너 개인적으로는, 저한테요? 그냥 저한텐 관심 없는 거. 관심 없는 거, 별 상관없는 거지. 예주는, 혼잡해요. 어? 혼잡해요. 정치하면 떠오르는 게 혼란스럽다, 혼잡하다는 그런 생각이 든다.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정치에 대해서 혐오가 맨날 싸우냐. 정치인들 지 뱃수만 차린다. 맨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치인들 쳐다보기 싫다.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들 이런 뭐 싹 줄여버려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막 하는 사람도 있어. 그것도 다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정치인들은 싸우는 게 직업이야. 왜? A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뜻을 이뤄달라고 뽑은 사람이 정치인이야. B를 주장하는 사람이 뽑은 게 정치인이야. 그럼 그 둘이 만나면 이 사람은 A를 대변해야 되고 이 사람은 B를 대변해야 되니 뭐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만나 싸우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직접 싸울 일을, 어? 사람들이 직접 싸우면 더 큰 문제가 되니 정치인 보고 뭐라고 하는 거야? 대신 싸우라고 하는 거야. 애당초. 근데 정치인들이 싸운다고 꼴 보기 싫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자기가 뭐 해야 되는 거야? 자기 권리를 포기해야 되는 거지. 어? 지금 현재 우리 대전 같은 경우에 항공우주산업이, 대전이 항공우주청도 있고 항공우주산업을 대전에 육성해야 된다. 근데 저기 어디다? 경상도 창원인가 쪽에 뭘 만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은 거기로 갖고 와야 된다고 그러는 거야. 우린 대전에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 거야. 그럼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당연히 어디? 그 대전에 있어야 된다고 주장할 거 아니야. 경남의 국회의원들은 그 경남에 있어야 된다고 주장할 거 아니야. 그럼 그 두 사람들이 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싸울 수밖에 나올 없다는 수, 거야. 근데 그 두 사람이 싸우는 걸 갖고서, 와, 쟤들은 싸운다고. 싸우는 거 꼴도 보기 싫다고. 그러면 우리가 대전에 그 항공우주청 안 만들어도 돼. 경남 가지가. 이러면 안 싸워도 되는 거지. 근데 그럴 거냐고. 그러지 않을 거란 얘기지. 또 만약에 국회의원이 지금 수가 늘어나야, 수가 늘어나야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거 아니야. 그 어떤 사람들은 뭐 여성의 편에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노동자 편에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국회의원들이 많아야 그 여러 사람들의 요구를 담아서 표현할 수 있는데, 국회의원의 수가 그만큼 모여버리면, 줄어들면 국민들의 소리를 그만큼 듣지 못할 거 아니냐는 얘기지.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권력은 더 세질 거란 얘기야. 사람이 적으면. 사람들이 많아야 그 사람들 권력이 그만큼 뭐해? 약해질 거 아니냐는 얘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피자가 있어. 피자를 뭐야? 세 명이서 나눠 먹으면 더 크게 나눠 먹을 거 아니야. 열 명이서 나눠 먹으면 더 열 조각 내니까 더 조그만해질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제 국회의원에 대해서 수도 늘리고 그다음에 국민들의 뜻이 더 반영되도록 하고 이래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반면 아까 말했듯이 정치인들 저것들 맨날 싸우고 세금만 낭비하고 헛짓거리나 하고 그러니 저것들은 수를 뭐해? 확 줄여버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과연 누구의 이야기를 옳다고 볼 것인 건가? 그리고 아까 서연이나 예주가 말했듯이 난 학생이라서요. 난 별로 정치 얘기 싫어요. 별 관심 없어요. 뭐 이러고 그 골치 아파요. 뭐 이럴 수도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이제 뭐 상대적으로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여학생과 남학생들 사이에서 이제 여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사회 과목이라던가 정치 뭐 이런 과목에 대해서 별 관심 없는 것처럼 이렇게 편견을 갖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그렇지 않고 여성의 권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찾기 위해서도 결국은 법에 의해서 정치에서 그것들이 바뀌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보다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고 심지어는 소연이나 예주가 나중에 여러분의 어떤 그런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이 이제 뭐야 정치인으로 나설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형 논술을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논술 이 부분들인데 논술 주장하는 걸 쓰는데 찬반 논술도 있고 이제 문제 해결 논술도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라는 부분들에서 여러분이 그 문제를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거지. 정치에 사람들이 자꾸 뭐 무관심해지는 이유를 쓰고 요건 책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조사해 쓰면 돼. 네. 답이 있는 거야 이거는. 그럼 저 그다음에 찍어도 돼요? 찍어도 이따 쓰면 채팅창에 보내줄게. 아니면 찍어도 괜찮고 네 마음대로 해. 네. 정치에 사람들이 뭐 자꾸 무관심해지는 이유를 쓰고 뭐가 되기 위해서 아까 캡처 맞지? 네. 맞지? 청소년들이 키비처로 커나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쓰시오라고 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키비처로 커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뭐 하는 거야? 제안하는 거야, 제안. 그래서 제일 처음에 뭘 쓰고 서론. 소위나 서론은 문제를 제기하는 거야. 키비처로 커나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네가 쓸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왜 이런 논의를 네가 하게 되었는지 이 논의가 왜 중요한지 뭐 독서기 선생님 시켜서 숙제 내서 이거 아니야 그런 얘기 쓰는 거 아니야 소윤아 네. 이 문제가 갖는 의의라던가 현재의 상황이라던가 이런 얘기를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출제자 요구사항 이 출제자 요구사항 요거야 무관심해진 이유 요거가 서론 다음에 그 다음에 쓰는 거야 근데 요즘 사람들이 정치에 무관심한 이유는 뭐뭐 때문이다 이렇게 써주면 돼 책을 바탕으로 해서 조사해서 이건 네. 답이 있는 거야 네. 그거 나서 뭐 본론 본론에서 네가 이제 그 아까 TV처럼 커나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그 노력 세 가지. 첫 번째 방안, 두 번째 방안, 세 번째 방안에서 네가 소연이가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아까 말했던 키비처 정치에 관심 갖는 사람으로 클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청소년들 스스로가 이렇게 된다. 사회가 이렇게 된다. 학교가 이렇게 된다. 뭐 국가가 이렇게 된다. 뭐 법 제도가 이렇게 된다. 뭐 어떤 그 부분이든 관계없이 네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방안을 제시하고 그건 도대체 뭘 어떻게 하자는 건지 왜 그게 효과적인지 그런 부분들을 네가 증명해 나가는 것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통해서 실제로 뭐 이런 사례가 있다 사례를 제시한다던가 뭐 이런 통계가 있다 아니면 아까 이런 뭐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했다 이런 것들 통해서 네가 그 글에 신뢰를 높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최종 결론. 최종 결론에서는 본론에 썼던 내용들을 다 뭐 한번 뭐 해주고 요약 정리해주고 그리고 요 주제 키비처럼 커나는 거 관련돼서 네가 사람들에게 마지막 호소 인상 깊은 마무리 마지막으로 한번 호소하거나 아니면 앞으로 그 비전 이렇게 키비처럼 커나갔을 때 우리 사회가 이렇게 멋있게 바뀔 거다라는 어떤 그런 비전을 제시한다거나 아니면 이거 그 키비처럼 커나가는 거 관련되어서 멋진 말들을 네가 인용해서 마무리한다던가 그래서 인상 깊은 그 마무리까지 쓰면 됩니다. 그래서 본론 아까 몇 세트? 세 세트 세 가지 방안이니까 세 세트를 작성하는 걸로 해서 여러분들이 작성하면 됩니다. 혹시 기억이 안 나면 쌤 이거 아마 내일 정도에 그 유튜브에 업로드 해놓을 거니까 지금 우리 거의 끝나는 부분들 그 마지막 한 2, 3분 여러분들이 보면 선생님 설명 다시 들으면 뭐 알 수 있을 거야. 질문 예준아 소윤이 없어요. 채팅창에 붙여줘 아니면 사진 찍었어 어떻게 됐어? 사진 찍었어요. 찍었어요. 둘 다 찍었어? 안 네. 보내줘도 돼? 뭐 네. 카톡이나 이거 안 보내줘도 돼? 네. 네. 그래. 자 오늘도 수고 많았고 우리가 45분? 네 시작하지. 예주 그래서 좀 여유가 있었어? 예, 그냥 오자마자. 오자마자. 그래. 고생이 많습니다, 다들.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안녕히 안녕. 계세요. 안녕히 네. 가세요.